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시발작이다, 위기전조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롤러코스터 증시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실 겁니다. KL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롤러코스터 하니까 갑자기 요즘 MZ 세대들은 롤러코스터 하면 이제 청하씨 롤러코스터. 근데 저희 이제 아저씨 세대들은 롤러코스터 습관. 오랜만에 역시 듣네. 아저씨네요. 아니, 오랜만에 아시네요. 듣네요. 네. 네. 그래서 아는 노래가 네, 아는 노래가. 있어요. 아저씨들만 공감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군. 그쵸. 그게 약간 주식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매도매매, 습관이란 그렇죠. 매수 매도 버튼. 그러니까 습관하고 반대되는 마우스가 나오면 좋겠어요. 매수 매도로 바꿔놓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매수해야 될 때가 매도 타임. 네, 매도해야 될 우측 때가 버튼하고 바꿔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대준 대표님부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가르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지금 일시발작이다, 위기전조다 둘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더 두세요? 시작점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한번 설명 드려볼까? 네. 약간 김대준 대표님이 좀 긍정 편향을 가지신 거를 좀 참고를 해야겠죠? 그 부분보다는 제가 네.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드려보면 아하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되고 있는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게 세 가지가 있죠. 예. 미국의 경기 침체, 그다음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다음에 엔캐리 자금의 이탈. 엔캐리. 요거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왜 시장의 하락 요인이 어떤 것이고 여기다 처방 그리고 시장의 바닥점을 왜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찬찬찬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어떠세요? 일시발작이다, 위기전조다. 원래 여기가 바닥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빠지면 한 번 바닥으로는 잘 안 끝납니다. 오. 바닥을 한 두세 번 이렇게 W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확인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는 남아있다. 위기전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기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에 저는 위기보다는 일단 그림이 여기까지 왔으면 네. 그냥 V자 반등은 쉽지 않고 확인을 한 다음에 어허. 그 다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톤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대준 대표님이 오늘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셨는데 엔캐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건 어떤 자료입니까? 설명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지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는 하락 요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실업률이 나왔고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시장 우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2017, 18, 19년도에 실업률을 보게 되면 4%에서 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업률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나오는 실업률의 상태이고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도 계절적 요인이 강합니다. 여름에는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통상 25만 명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지난 7월에 11만 명 취업자 수가 나온 것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2.8% 성장을 했죠. 서프라이징이라고 한 2주 전에 나왔던 겁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견조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부분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우려대로의 상황이라면 유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유가가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죠. 71불, 72불 여기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시장 우려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마지막 엔캐리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에서 시장 하락을 부추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근본적 원인이고 대응도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고요. 이후의 상황 또한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엔캐리 자금이 시장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의 지점이 과거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2007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엔캐리 자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태에서의 시장 흐름을 줬고 이때에도 지금과 아주 유사한 거의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때 당시 어떤 흐름에서의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달러 N 그 차트 흐름에서의 내용인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00엔에서 124엔까지 아베노믹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네. 2012년도에 아베가 일본 경제정책 부양을 추진하는 아베노믹스 현상에 의해서 100엔 수준에 있던 달러 N이 125엔 수준까지 계속해서 엔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돈이 몰렸고요. 이 당시에 미국의 금리는 한 3%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린 돈이 그 미국의 장기채를 사는 형태로의 캐리 트레이딩이 이 당시에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일본으로. 그런데 8월에 지금은 우에다 총재지만 그 당시에는 장기 집권했던 구로다 총재라고 BOJ 총재가 있었거든요. 경제 정책을 잘 추진했습니다. 초저금리, 초저물가. 일본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죠. 구로다 총재가 엔저를 용인했어요. 엔저 맞다. 그리고 앞으로 엔저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시장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엔고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880원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850원까지 최근에 엔화가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었죠. 880원까지 내려왔다가 115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당시에 금융시장에 우리, 미국, 뭐 기타 등등의 나라들의 충격을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의 충격을 줬어요. 네. 하락이 나왔죠. 그 당시에 하락의 수준을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시점에서의 지수 월봉 흐름입니다. N저가 N고로 변화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고 한미일 영향들을 다 동일하게 줬거든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때에도 첫 번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아주 충격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일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 6%, 5%? 그러니까 지금 절대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뭐 10몇 프로씩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5, 6% 하락이면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는 충격적인 주가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그 당시에 4%, 3% 이렇게 빠졌거든요. 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이었기 때문에 3, 4%는 굉장히 큰 충격의 범위 내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월봉상으로 잘 보시게 되면 하락의 첫 번째 저점 이후에는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등락 범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죠. 미국 기준으로 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니케이 225를 보실 때에도 일본은 해당 국가이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 범위가 조금 더 깊었습니다. 미국 대비해서.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시장 흐름에서의 월봉 지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5년 8월 21일인가요? 이때 이제 구로다 총재가 관련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때 첫 번째 월봉의 하락에 아래꼬리 길게 나오는 모습들이죠.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아래꼬리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거의 한 1년여 동안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죠. 이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장도 그때와 아주 유사하게 그럼 1년 동안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때의 시장 전환 포인트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이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전 세계 시장이 상방으로의 고점 돌파를 계속 진행하면서 결국은 2016년 말에는 상방으로 돌파해 버렸어요. 한미일 다 공이 똑같습니다. 시점의 차는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계기가 뭐였냐면 미국의 대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왜 N고로 갖고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고 한국의 주시장이 하락하는지는 트럼프와 파월과 우에다 총재 간의 힘겨루기예요. 여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런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장의 돌파 지점에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장을 빗대어서 우리가 흐름을 유추해서 등치시킨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입니다. 네. 8, 9, 10. 이 3개월 동안은 박스 내에서의 등락장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 저점은 엊그제 찍었던 저점이 아래꼬리 하단부의 긴 흐름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면 당연하게 시장의 흐름에서도 종목 간의 내용도 우리가 판단이 되겠죠. 8, 9, 10월은 지수의 장이 아니고 종목의 장 성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시장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흐름에 대한 종목의 흐름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흐름으로 앞으로 당분간에 의해서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금융시장은 항상 돌아요. 그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5년 뒤이든 10년 뒤이든 똑같은 반복적인 형태들을 계속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주가를 연구하는 것이 왜 연구를 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을 하냐면 주식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지금 시장에서의 절대적 기준에서의 흐름들은 저점은 엊그제 하락이 나왔던 2,400 이하에서의 장중 저점이 저점이고요. 네. 지금은 하방 경직화되는 시장 심리가 안정화되는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오르내림 과정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지수 안정화 흐름 위에 상방 턴 과정에서의 진행은 11월, 10월 이때쯤 지수의 장이 형성되는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저는 정리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오른다는데요? 네, 뭐 저도 뭐 하방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뭐 세 가지 원인을 말씀 주셨는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첨언만 조금 네. 해보면 일단 뭐 지정학적 우려라든가 경기 침체는 서로 유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이제 현명한데 지금 두 개는 상충되는 거긴 하거든요. 유가에서는 경기 침체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서 가장 예민한 건 이제 원자재, 원유 가격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고 원유가 실제로 많이 내려간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실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유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그럼 지정학적인 이유는 주로 유가를 올리는 쪽이었잖아요. 그게 둘이 만나버려 가지고 약간 상쇄가 돼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경기 침체 이야기는 뭐 최근에 어제 발표 나왔나요? GDP 나오도 2.9%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미국 GDP가 아무리 예상치라지만 뭐 2.9% 나오는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침체는 뭐 크게 우려감이지 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지정학적인 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큰 드라이브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엔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요즘 왜 그 엔캐리란 단어가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차트를 제가 이제 포개 봤거든요. 예.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N입니다. N. 예, N 달러죠.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N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예,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코스피인데 거의 같이 다니고 있죠. 그렇네요. 네,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거의 실시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엔달러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지수 빠졌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N은 일본은 예전부터 91년 이후부터 계속 저금리였지 않습니까? 네. 예, 상대적 저금리였기 때문에 N을 빌려가지고 미국 국채나 이런 데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딩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온다면 미국 국채에서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좀 증가 속도가 늘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 일본 은행들의 대출이 21년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늘었고요. 총량은 대충 4,400조 원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조차도 이번에 그 여파를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이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총재와 부총재가 이제 반성문 아닌 반성문을 좀 내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이제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국 뭐 증시가 하루 10% 이상 빠지는 이런 거는 아무리 일본은행이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수급이 시장을 많이 흔들고는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 상황,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본격적인 청산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 수도 없고 아래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엔캐리 같은 이런 수급적 요인이 꼬여버리니까 시장이 너무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제 멘트가 있었지만 네. 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건 아직 말인 거고요. 다음 회의에서 좀 구체화시킬 때까지는 그때 눈치를 봐가면서 저기도 보면 이제 N이 다시 약해지는가 싶으면 이제 시장이 올라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데 다시 빠지는 이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전망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 재밌는 게 아직 이제
기술주가 바닥 찍고 올라가나 했더니 엔비디아가 또 5% 찍다가 5% 마감으로 10% 정도 움직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유를 찾아보면 뭐 마이크로 뭐 컴퓨터 실적 발표에서 뭐 엔비디아의 그 지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엔비디아가 SMCI에 따라다녔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투심이 없다는 거예요. 투심이 없기 어느 방향으로도 그렇다고 하방으로 가기에는 경기 침체는 그냥 아주 우려감일 뿐일 것이고 우려는 2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고 그러면 엔캐리도 만약에 정말로 국채에서까지 투매가 나온다면 이건 진짜 청산이거든요. 근데 이건 최근의 수익 실현 정도인 것이지 그러면 위든 아래든 다 막힌 상황에서 그러면 하루 뉴스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뉴스에 하루 빠졌다. 이게 한동안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빠졌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요즘 해리스가 의외로 선방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화당 쪽에서 발언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이유까지 막 섞인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 시장조차도 지금 정치 리더십도 퀘스천 마크고 경기 방향도 내려는 가는데 둔화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게 침체로 갈 것인지 둔화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둔화의 속도만큼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더 빠르게 인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책적 공백 상태예요. 지금 BOJ도 한지 얼마 안 됐고 FOMC도 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1위 1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오갈 데가 없는 것이고 하나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여기는 바닥이구나를 확인해 준다면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이제 좀 마음 편한 지지선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 누가 확인해줘요? 시장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해줘요? 그저께 빠졌던 그거만큼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는다. 라는 게 그렇게 보인다면. 판단해서 사면은 지하실 있던데. 그럴 수도 있죠. 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V가 아니고 W가 몇 번 두드려 보고 요건 웬만해서 안 깨지는구나라고 되면 이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돈쌤의 얘기에 제가 부연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시장에서 요즘 방송에서 엔캐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게 무서운지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자금이 이탈되는 거 그게 무서울까?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왜 무서운지를 설명을 근데 드릴게요. 그것보다 네. 그러니까 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보다도 네. 지금 여기 채팅창 분위기도 저놈의 짐 캐리인지 엔 캐리인지 징그럽다. 우리가 저런 것도 알아야 되나. 지금 여기 스텝 중에 몇 명 듣고 있을 것 같으세요? 요 엔 캐리에 대해서.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설명드린 네. 내용을 이해하시면 들으시면 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엔캐리 하는데 보세요. 지금 약간 주입식 교육의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드는데 무서울 거 보고 별로 그렇게 보세요. 관심이 없는데. 아니요, 이거 관심 가셔야 관심 됩니다. 가져야 돼요. 네. 알겠어요. 왜 주입식 교육 한번 받아봅니다. 시장의 네. 충격적인 요인으로서 네네. 작용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네. 됩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엔캐리 쪽에 20조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 전체 물량이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 2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4조 달러.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한 3, 4경 되는 거예요? 그렇죠. 3경 비슷할 겁니다. 캐리 자금이 지금 2경이 넘는데 네.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보통 국채 한 단위 계약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식은 한 주에 뭐 삼성전자 7만 원, 뭐 하이닉스 뭐 15만 원, 뭐 17만 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채 한 계약은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입니다. 한 계약은 100억. 그러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계약 단위로 한 묶음을 살 수는 없어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걸 시장에서 내가 원활하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ETF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통상 ETF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일본의 금리가 제로 금리였고 미국의 최근 금리가 4.4%였지 않습니까? 이 금리 스프레드를 먹는 거거든요. 네. 4.4%를 먹는 건데 그럼 그래 내가 4% 먹을 거 3%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스프레드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건데 4%에서 3%로 갔다고 그래서 1% 수익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존에 스프레드 4%에 들어갔는데 1% 폭이 좁아지잖아요. ETF 상품의 수익률은 17%가 움직입니다. 17%? 네, 엄청나죠. 1%가 빠질 때 그럼요. 17%요? 그러면 여기 투자된 자금들이
지금 당장에 그 최근 내에서의 그 스프레드 폭이 1%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손익이 17% 난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준다고 그러죠. 그럼 30% 40% 손실이 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안 팔겠습니까? 손절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향력에 의해서 시장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4%에 3%로 줄기 때문에 뭐 1%만 덜 먹으면 되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게 30-40%의 내 잔고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손절하는 사람이 그나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 주는 거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저도 주의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서는 이런 경제 방송에서 네. 못 듣던 단어들이 이제 거의 유행어처럼 된다. 뭐 샤메 법칙이라든가 샤메 법칙, 뭐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영향력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아 되고요. 그래요? 거의 끝났습니까? 네, 저는 그것만 왜- 알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엔캐리 트레이딩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그 그래프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때 코스피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고 시장을 드라이빙하는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건 사실 결과적인 거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엔캐리 청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이제 조금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이죠. 엔캐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반기 때 AI가 달릴 때는 오히려 AI를 밀어준 역할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한 레버리지 시스템인 거죠. 돈을 땡겨서 강한 데다가 넣는 구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앞으로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200 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40만 원 막 근처 가고 있으면 엔캐리가 청산 나오겠습니까? 더 강화되죠. 네, 그러니까 엔캐리는 사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 수급적 요인이었던 언제나 시장에 있을 수 있는 수급적 요인에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지엽적인 것에 기술적인 것에 좀 집착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명확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설명력이 그나마 가장 높은 게 엔캐리예요. 제가 준비한 차트에서도 N이 강해지니까 다른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N은 팔고 그 팔아서 받은 돈으로 나스닥을 사면 계속 먹는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계속 하다가 오늘 여기까지야라고 누군가가 던졌거든요. 그 던진 게 투매를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AI는 크게 바뀐 것도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보다 엄청난 칩이 나와가지고 이제 AI는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끝났다거나 이런 펀더멘털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시장이 좀 당황하면서 나름 원인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누군가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이슈는 이제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님께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중에 쓰러져 본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한번 나서 볼게요. 네. 자, N캐리고 뭐 짐캐리고 다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국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안 듣고 싶어 하면 근본적으로 논리가 안 먹히는 시장이라서 지금 요거를 별로 그렇게 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환율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엔화랑 연동돼서 엔캐리라고 하면 이 환율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해야지 우리 증시가 빠질 거다, 더 빠질 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좀 와닿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고도 지금 어떻게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결론적으로 두 분의 인사이트를 여기서 좀 듣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서 이거를 예단하고 단언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이란 거를 압니다. 근데 두 분도 같은 입장이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그런 중간에서 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으신지. 제약바이오를 매수해야죠. 제약바이오 매수한다. 이유 말씀드릴까요? 네. 또 좋아요. 이런 건 듣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매수한다. 왜 매수할까? 제약바이오를 매수하는 근거로서의 네네. 내용은 뭐 과거에 캐리 트레이딩 해제될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채권 시장, 환율 시장, 선물 시장, 상품 시장, 주식 시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쪽에 대한 것에 대한 굉장한 그 시장 신뢰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시장이 통화시장이고요. 그다음 채권시장이고요. 주시장이 한 17배, 20배 됩니다. 그리고 상품시장이고 선물시장이고 주시장입니다. 채권시장이 한번 살짝 움직여보면 주시장은 휘청휘청합니다. 네. 그런데 왜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느냐? 지금은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네. 미국 금리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또 연준에서 립 서비스를 하면서 미국의 금리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들어간 자금들이 미국 채권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많은 채권을 때립니다. 빠져나가면서 매도를 하겠죠. 네. 그러면 금리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발행과 매도는 다르거든요. 금리를 움직이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때린다면 하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발행에서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채권을 때립니다. 그간은 샀는데 그럼 금리가 내려가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제일 수혜받을 수 있는 건 성장 섹터죠. 성장 섹터 내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당분간에 의해서 과거 흐름을 통계적 기준으로 잡아서 설명드릴 때 네. 금리는 내려가고 지수는 하방 경직을 모이고 이런 맥락에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는 흐름에서의 개념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교장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성장주 금리랑 성장주를 엮으려고 하면 네. 성장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도 그 하나의 옵션이 될 수 그렇죠. 있고 게임주도 있고 네. 엔터도 있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도 있고 그럼요. 거기다가 AI도 사실은 성장 섹터입니다. 당장 무언가 성장 섹터죠. 100을 넣었을 때 200이 나오는 게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왜 제약바이오일까? 순서입니다. 순서. 예. 과거에 20년도, 21년도 주가가 움직일 때 시장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주가의 움직임을 발견시켰던 게 SK케미칼입니다. 그다음에 LG화학입니다.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게임주가 21년 8월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가 움직이되 네. 제가 제약바이오를 힘줘서 말씀드린 거는 성장주 내에서도 순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여요. 그다음 2차 전지가 가요. 그다음에 네카오 IT 플랫폼이 갑니다. 그다음 게임이 갑니다. 이런 순서에서의 과거 흐름적 통계를 판단해 보게 될 때 제약바이오가 먼저 간다. 성장주에서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순서를 외우는 건 이제 너무 주입식인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 뭐 나온다 외워 네. 밑줄 치고. 그냥 저도 제약바이오 저는 7월 25일 날 제약바이오 들어갔거든요. 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성장주 많잖아요. 여기서는 성장주라고 하면 정확히 금리 민감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인데 다른 것들이 가기에는 AI는 지금 약간 퀘스천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못 가는 거고 2차 전지는 이제 아주 슬픈 상황이니까 지금 달릴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 경기 침체하고 가장 상관없는 성장주가 바로 바이오거든요. 경기가 나쁘면 오히려 아플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일단 조선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지만 바이오도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 준건 분명하다. 저는 네. 궁금한 게 아, 있어요. 네. 네. 사실 제가 지금 며칠 사이 계속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시장만 봐요. 왜냐면 예측할 수도 없고 변수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근데 내일 시황은 또 해야 되고 막 너무 미치겠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그쵸. 보는데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왜냐면 뭐 반대매매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무서워. 지금이 저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뭐 사실 네.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은 시장 상황에 제약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그렇다고 제약바이오에 몰빵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 중에서 경기 침체하고 금리 인하를 둘 다 비껴가거나 유리한 게 이제 제약바이오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공부하려고 하면 주식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의학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 이런 거 읽어보면 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돌아가요, 진짜. 예, 알 수가 없는 단어들이 조사 외에는 읽을 수가 없거든요. JLB 뭐 1, 2, 그렇죠. 3 뭐. 그러니까 이게 뭔지 거의 의사 정도 공부를 해야. 근데 문제는 그 공부를 해도 예를 들어 신약을 시도를 하는데 임상 실험 중에 뭐 사고가 나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요. 뭐 그냥 주식은 엄청나게 하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전 제약바이오는 웬만하면 뭐 좀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유리하기 때문에 하신다 하면 바이오시밀러나 그나마 좀 이게 팔리고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게 이제 바이오시밀러잖아요. 바이오시밀러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쉽다. 다른 거에 비해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은 꿈은 엄청나게 크니까 잘 되면 어마어마한데
안 되면 또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성공하면은 이제 계좌가 약을 한 것처럼 늘어나고 실패하면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 와, 명언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이 무료하고 네.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제 한번 제약바이오의 의미 있는 비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하다가 탈모가 와가지고 또 탈모 쪽으로 약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신약들이 엄청 나오는데 탈모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 탈모제의 이제 CEO들이 다 대머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거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우리 듭니다. 네. 앵커가 반대매매 말씀하시잖아요. 네. 시장에 우리에 대한 반대매매 반대매매? 계속 나오려고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네. 반대매매도 많이 집행하고 반대매매 현황도 알고 있어요. 통상 반대매매가 시초가에 한번 나오고요. 10시에 이제 선물옵션 나오고요. 그다음 2시에 CFD하고 이제 그 그렇죠. 스탁론 이렇게 나오고 시간대로 이제 많이 네네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네. 통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매매 공포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현장에 있어 보면 반대매매 많지 않아요. 그래요? 없습니다. 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반대매 공포 주가 뭐 여기에 대해서 급락하고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지금 신용잔고가 19조에서 20조가 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 수준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우려로 평가하는 금액은 22조가 넘어갔을 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20조 미만에서는 반대매 잘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급락이 2번 갭을 주고 하락했을 때 반대매가 나와요. 이때는 동시호가에 공포감을 가지고 반대매 청산 물량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번과 같은 하락에서는 반대매가 돈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대매 막아요. 150% 미만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마음 좀 내려놓고 적극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매매 본인이 신용을 쓰지 않았다는 반대매매 우려는 없는 거고요.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대매매 우려한 주가가 당시가에 급락이 나오면 매수 찬스죠. 호가공백에 의한 하락인데. 지금 보면 이제 코스닥가 좀 제법 빠졌습니다. 그래도 근데 코스피가 안 빠지고 있고요. 근데 물론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조가 넘어가고 하면 시장이 이제 과열 상태다라는 거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꼭 바닥은 아니긴 했거든요. 많은 신호 중에 하나긴 했는데 지금 좀 재밌는 게 보통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신용장고가 거의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좀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닥 쪽이 사실상 이게 버려진 시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많이 빠지고 코스피는 별로 안 빠져서 아직은 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보고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뭐 별로 반응이 없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과열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 빼버렸으니까 다시 가볍게 달리자라고 하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상황은 위아래가 다 막혀 있습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그 점점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작은 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큰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뭐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결정 났어요? 아 조선하고 바이오하고 고민되네요. 조선하고 바이오하고 고민된다. 사실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하루에 방송을 막 몇 개씩 하니까 트렌드랑 이 흐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얘기한 게 거의 지금 한 달 반이 넘었어요. 다 지금 바이오 얘기하고 있어서 이때쯤이면 요럴 때 항상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매도 타이밍에 좀 조금씩 가까워가지고 줄여 나갈 필요도 있죠. 지금 요거 약간 우리 엄마 요 방송 보다가 들어갔다가 괜히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방송 마지막으로 보실 그럼 때 제 그림 음성어를 해놓고 보시라고요. 그림 하나만 이거 보고 넘어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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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마지막 끝내야 자료 되는데, 네, 네.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림 꼭 봐야 됩니다. 이거 이것도 안 꼭 보시면 봐야 돼요. 후회합니다. 왜 제약바이오 안 돼? 이게 네. 이제 월봉이거든요. KRX 헬스케어 월봉입니다. 네. 하나의 추세, 3년 주기고요. 네.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면 보통 15개월 움직입니다. 제약바이오는. 그 추세를 만들기까지 과정이 한 3년씩 걸려요. 지금 추세 만들어졌어요. 이제 한 6개월 올랐습니다. 10개월 더 가야 되거든요. 10개월이나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흔들흔들 하겠지만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주도주군이 생기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추세입니다. 야 불빠따 형님 오늘 한 줄평 좋다. 바이오는 깡통의 지름길, 조선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 둘 다 고수의 영역이다. 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배 손대지 만드는데 말고 오래 있을까요? 걸리니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증시의 변동성이 크다는 건 두 분 다 지금 인정하는 상황인 거고 그 안에서 노려볼 종목과 섹터로는 제약바이오를 또 꼽아 주신 거니까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빨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생님부터. 저는 뭐 변동성 아니면 추세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을 노리는 전략을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보다는 위아래 변동성 자체에 그러니까 대비하는 방향이 거죠. 없는 거죠. 아.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변동성에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위로도 뭐 2% 올랐다가 아래도 그렇죠. 1% 떨어졌다가 이게 짧게 지는 거죠. 짧게 지는 거. 이거 파생하는 분들은 진짜 재밌겠어요. 그렇죠? 파생은 그냥 안 하시는.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의 한마디는요. 2015년 8월가 쌍둥이 장세다. 2015년 8월 장세를 읽어보고 앞으로의 장세를 대비하면 훌륭하게 시장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 혼란스러운 증시 그리고 조울증 장세에 어떤 인사이트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개인적으로 소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과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좋은 리포트들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박수연 아나운서와 네. 김정일 본부장님과 함께 리포트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